약소국 취급받던 우리 에스토니아의 전세 역전 조짐이 보인다.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의 최첨단 자주포 K9 36문의 도입이 나라 전체의 분위기를 크게 뒤바꾸고 있다라며 자극적인 제목의 대대적인 특집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인구 약 130만 명의 작은 국가이지만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지리적 환경 때문에 늘 안보 위기에 시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K9 자주포 36문이 본격적으로 전력화되자 과거 에스토니아를 무시하던 국가들의 태도가 급변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실제로 나토의 네이티오 내에서도 에스토니아를 얕봤다가 호되게 당할 수 있다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이번 무기 도입이 에스토니아 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입니다. 에스토니아는 20세기 초부터 수차례 주변 강대국들에게 치이고 굴복을 강요받아왔습니다. 특히 가장 큰 상처를 남긴 나라는 옆나라 러시아 소련 포함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8년 독립을 선언했지만 1940년 소련에 의해 강제 점령되며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이후 긴 세월 동안 소련의 지배 아래에서 언어 문화를 탄압받았고 국토는 가혹한 지배체제를 겪었습니다. 소련 붕괴 직전인 1991년 간신히 독립을 되찾았지만 러시아와는 여전히 불편한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30만 명이 사는 작은 국토, 군사력 부족, 경제력 약세 등 약소국 이미지는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이나 유럽연합 이후 주요국들도 그다지 에스토니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게 자국 내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과거 여러 국제회의나 나토 행사 자리에서조차 작은 나라니 가만히 있어라 라는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실제로 에스토니아가 장만한 무기들은 대부분 중고 장비여서 스스로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러시아가 위협 비행 영공 침범을 해도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늘 미국이나 서유럽 동맹국들의 보호만 바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처지라는 자조 섞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 러시아가 주변국들의 실제 무력 행사를 서슴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에스토니아는 다시 한번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면서 다음 타깃이 에스토니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는 러시아군이 어느 날 갑자기 국경을 넘고 탱크가 들어올 수도 있다. 라는 극단적 시나리오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신들은 지난 몇 년간 러시아 군용기가 에스토니아 영공을 침범하거나 국경 일대에서 무력 시위를 벌인 사례들을 보도해왔습니다. 에스토니아 시민들은 독립한 지 30년도 안 돼 다시 러시아의 지배를 받을까 두렵다. 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에스토니아 정부와 군부는 국방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가 언제까지 초라한 전력으로 러시아를 두려워하며 살 수는 없다. 나토 회원국이지만 먼저 우리 스스로 당당해야 한다라며 군 현대화, 첨단 무기 구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산 K9 자주포 36문을 도입한다는 발표가 나온 건 에스토니아 국민들에게 일종의 기적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작고 가난한 나라라는 이유로 다른 무기 선진국들에게 번번이 홀대를 받던 에스토니아였는데 한국이 자국이 개발 생산한 최첨단 자주포를 성의 있게 대우하며 적극적으로 기술 협력과 운용 교육을 제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스토니아 국영 신문 포스탈 데일리는 한국이 이만큼 예우해준 국가는 에스토니아가 처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에스토니아 군 장교들이 K9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전해진다라며 관련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K9 썬더 자주포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상 무기 체계입니다. 최대 사거리 약 40km에 달하는 155포탄을 사용하는데 강력한 화력과 높은 기동성 정확도를 동시에 자랑합니다. 디지털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표적 세팅 사격 준비 교전 완료까지 소요 시간이 매우 짧은 편입니다. 한국 육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라 확신할 정도로 야전 실전 능력을 인정받았고 이미 터키, 폴란드, 핀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운용 중이거나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K9 36문이 에스토니아 군에 배치된 직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나토 연합훈련에서 과거엔 주목받지 못하던 에스토니아 포병대가 이번에는 대활약을 펼쳤다는 후문입니다. 36문의 K9 중 일부가 나토 연합군의 기동훈련에 참여했는데 속사 성능과 사격 정확도, 험지를 돌파하는 기동력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 다른 유럽 장교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나토 장성은 포스탈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전까지 에스토니아의 포병 전력은 주목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산 K9를 대량 도입한 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탁월한 화력과 빠른 재장전 능력은 물론 정밀 사격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다.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또다시 얕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나토 내부 소식통도 러시아 측이 에스토니아의 전력 강화 소식을 탐탁지 않게 여기며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러시아는 에스토니아가 K9 같은 최신 무기를 과분하게 소유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에스토니아를 상대로 전면전을 검토해왔던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태세를 전환해 유럽 외교가에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대표 신문인 구노르딩게 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군부 최고위급이 모스크바 인근 군사회의에서 기존 러시아산 무기로는 한국이 제공한 K9 자주포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내부의 전쟁 의지가 급격히 식으면서 그간 긴장 수위를 높여오던 국경지대가 의외의 국면을 맞이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러시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총참모부 요직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에스토니아에 대한 무력 시위를 강화할 것인지 여부였으나 K9의 실제 전투력 분석 자료가 제시되면서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료에는 K9이 보유한 장거리 사격 능력, 빠른 재장전 속도, 디지털 사격 제어 시스템을 통한 정밀 타격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었으며 러시아산 최신 포병 장비들과 가상으로 교전했을 때 기동성과 화력에서 러시아산이 모두 밀린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거론됐습니다. 이 회의에 대해 잘 아는 노르딩게 포스트의 익명정보통은 러시아 군부는 자국 무기로 K9를 상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이미 내부적으로 받아들였다라며 전쟁을 지속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결국 후퇴에 가까운 결정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가 그간 공언해왔던 신속 진입 시나리오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장관 라우리 도비크로리 DOVIK는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비크 장관은 한국은 우리의 안보 절박함을 진심으로 이해해준 파트너입니다. K9에 대한 모든 기술적 지원을 열정적으로 제공해 주었고 군사훈련 교관들을 파견해 운용 노하우까지 전수해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에스토니아가 그동안 얼마나 주변국들에게 무시당했는지 우리는 뼈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K9 도입은 군사적 차원을 넘어 우리가 자존감을 되찾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라며 K9 도입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라우리 도비크 장관은 우리는 한국이 우리를 보살펴주길 원하지 않는다. 다만 능력 있는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로서 함께한다면 러시아의 경솔한 판단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K9는 우리에게 자부심과 안보적 안정감을 모두 안겨준 게임 체인저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 국영 신문 포스탈 데일리는 26일자 일면 톱기사에서 K9의 성능을 상세히 해설했습니다. 기사는 K9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 약 40km, 최대 분당 6에서 8발의 사격 능력으로 러시아의 주력 자주포를 능가한다. 사격 정확도 역시 디지털화된 포격 제어 시스템 덕분에 뛰어나며 강력한 포신 안정 장치로 인해 연속 사격에도 흔들림이 거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형이 험난한 곳에서도 시속 60km 이상의 속력으로 기동할 수 있고 해안 가습지 등지에서도 빠르게 전환 배치가 가능하다. 첨단 탄약 자동화 장치가 있어 전투 중 인력 소모 없이 신속 안정적으로 탄약을 장전할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K9의 핵심 강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신문은 K9 36문이 온전히 전력화된 후 에스토니아 포병이 나토 연합훈련에서 보인 기량을 보고 유럽 무기 시장도 술렁이고 있다. 한국 무기에 대해 의심하던 일부 전문가들도 이제야 그 진가를 실감하는 분위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고위 소식통은 국영신문 인터뷰에서 이제 러시아가 함부로 우리를 공격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과거처럼 아무 무장도 없는 약소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K9는 러시아의 기존 포병 전술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의 무기체계입니다. 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소련 치하 시절부터 우리는 늘 모욕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러시아가 무력 시위를 벌일 때마다 아무 대항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K9 36문이 전진 배치되면 우리 포병대는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포탄을 정확하게 러시아의 핵심 진지로 날릴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리를 침략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결정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영 신문 포스탈 데일리는 한국이 제공한 기술 노하우와 애프터 서비스에 대해 한국 교관들이 몇 달간 에스토니아에 상주하며 숙련도를 크게 높여주었다. 덕분에 짧은 기간에도 우수한 정확도로 K고를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러시아뿐 아니라 주변국들도 결코 무시하지 못할 전력이 되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부 역시 K고를 제공한 한국과 업체에 깊은 감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며 공동의 안보를 지향하는 이상적인 동맹이라는 뉘앙스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K고 등 한국 무기체계를 주축으로 자국 군대를 강화해 주변 강대국의 침략 위협에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에스토니아의 행보가 유럽 안보 지형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닙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이 한마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에스토니아의 오늘을 대변합니다. 한국산 K고 자주포 36문의 위력 앞에서 나토 연합국마저 깜짝 놀라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러시아가 느낄 불편한 기색은 에스토니아의 달라진 위상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고이 에스토니아의 자부심을 되찾아주고 더 나아가 유럽 전체 안보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지금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태국 삼성 노동자들이 파업했다는 소식을 들려드린 적 있는데요. 잘 해결되는 듯 했지만 결국 삼성이 태국 노동자들의 건방을 참지 못하고 공장 전체 이전을 선택했습니다. 삼성전자 DA 사업부는 최근 태국 생산 공장에 오븐 라인을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라인에 할당된 물량을 멕시코 티후아나 공장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태국 오븐 생산 라인 재배치가 완료되면 나머지도 싹 철수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의 전기가스 오븐과 프리미엄 빌트인 제품인 데이코는 80% 이상이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되는데 동남아 지역이 멕시코보다 인건비는 저렴하지만 물류비 등을 고려하면 오븐 라인을 미국과 가까운 멕시코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태국이 삼성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삼성이 열받은 거죠. 태국에서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처음에는 너희들 나가도 상관없다고, 중국, 일본이 있으니 한국 따위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고 당당하게 굴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서도 한국 대기업들이 설마 진짜 태국을 떠날까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떠나버리자 이제 태국이 당황해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 중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태국은 자신들이 뭘 만들기보다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걸 수입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국민 3분의 2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 제조업이 약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LG전자의 태국 법인은 1998년부터 태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태국 내수 시장을 담당했는데요. LG전자 태국 법인이 생산하는 세탁기와 에어컨 등은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태국에서는 대체제를 찾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여기 공장에만 2,00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공장이 철수하면 무려 2,000명의 실직자가 나오며 이로 인해 가족들이 당장 굶을 위기에 처합니다. 가게가 흔들리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나 태국은 저축이라는 개념이 없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대부분이죠. 심지어 한국 기업이 태국에 투자하는 규모를 보면 어마어마한 수준인데요. 태국 산업부동산정보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전자제품,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 7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이는 무려 10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LG전자는 약 1억 원을 투자해 전자제품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었고, 삼성전자는 약 572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약 337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었고, 현대자동차는 약 337억 원, 기아자동차는 약 190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 공장을 건설할 것이었는데요. 투자금도 투자금이지만 여기서 오는
일자리 창출을 생각하면 이런 대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했을 때 태국 입장에서 얼마나 손해가 막심한지 아실 겁니다. 말 그대로 완전 망해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공장들은 대부분 방콕 외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를 해준다는 점에서 특히나 태국이 기대를 한 부분이었는데요. 그게 모두 백지화가 되어버리니 태국은 벙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철수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나마 태국이 믿고 있던 중국과 일본도 태국에서 철수를 결정했는데요. 이제 태국은 믿을 곳이 없어졌습니다. 완전 쪽박찬 신세가 되어버렸는데요. 미국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관세 우회로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 기업들이 철수를 결정한 것이죠. 중국 태양광 1위 업체인 융기 실리콘은 태국의 한 시설에서 5개 생산 라인을 모두 중단한 후 이번 주부터 공장의 활동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중국 동부 장수성에 본사를 둔 트리나솔라 역시 태국에 있던 공장을 폐쇄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또 태국의 오랜 우방인 일본마저도 철수를 결정하며 타격을 줬는데요. 방콕 인근 라용 지역에 있는 스즈키 태국 공장은 12년 전 설립됐고 연간 생산 능력은 6만 대이며 약 800명이 근무 중인 큰 공장이죠. 하지만 스즈키는 태국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나라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를 생산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태국은 자국 자동차 브랜드는 없지만 연 400만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동남아 주요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2022년 기준 세계 자동차 생산 10위, 상용차 생산 4위로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로도 불렸던 나라였죠. 실제로 도요타, 혼다 등 일본 브랜드 점유율이 90%를 웃돌 정도로 압도적이던 태국 자동차 시장이었지만 일본 공장들이 하나 둘 철수하면서 태국 경제가 급속도로 망하기 시작했는데요. 공장이 폐쇄되고 직원들이 해고되어 불만이 커지고 지역 경제가 멈춰버리자 총리까지 나서서 다른 일본 업체들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달래기도 했죠. 태국 산업협회는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태국을 대체하는 말레이시아의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라는 별칭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까지 철수를 결정하니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태국에서 철수한 우리나라 기업들만 해도 CJ, 롯데면세점, 현대홈쇼핑이 있고 베스킨라빈스나 JYP 같은 기업들도 현재 태국 철수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태국 정부는 어떻게든 폭망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을 내야 했는데 여기서 또다시 최악의 수를 두는 선택을 했죠. 바로 공항 입국 면세점 폐쇄한 것인데요. 방콕 수완나품 공항, 돈무앙 공항과 함께 치앙마이, 푸켓 등 8개 공항 입국 면세점을 폐쇄해버렸습니다. 믿기 힘든데요. 여행객이 입국 면세점에서 구매하면 태국 국내의 서해 지출이 줄어든다며 국내 소비 및 지역 상품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제 가치를 높일 목적이라고 했죠. 상식적으로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것과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은 종류가 다른데 폐쇄한다고 해서 면세점에서 안 쓴 돈을 태국 국내에서 쓰진 않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면세점을 폐쇄한 걸까요? 역시나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자본시장에서 외국 기업들이 대거 이탈하자 자국 통화인 바트의 가치가 추락하는 최악의 결과까지 내고야 말았습니다. 바트는 1월 초 이후 약 7% 하락해 올해 아시아 최악의 통화로 꼽혔는데요. 만약 정치적으로 조금이라도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면 어떻게든 대책 마련에 힘을 쓰겠지만 현재 태국 내의 정치 상황은 당장 쿠데타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태국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이 왕실 모독죄 개정 공약과 관련해 정당 해산을 선고받은 것인데요. 전진당은 왕실 모독죄를 개선하는 공약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공약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해체를 명령한 것이죠. 전진당의 대표 피타 림짜를랏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전진당이 해산되고 피타 전 대표의 정치 활동이 금지되면 대규모 시위가 촉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태국 경제는 그간 몇 차례 정치, 사회 위기를 극복하는 행운을 누렸으나 수출, 해외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결국 경쟁에서 탈락했고 앞으로 닥쳐올 경제 파탄을 대비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중국, 일본이 다 철수하는 마당에 한국의 뒷공무니를 쫓아도 부족했을 텐데 한국을 향해 웃기지도 않는 발언을 하며 자극한 결과가 이 정도이니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철수한다면 태국 경제는 말 그대로 붕괴가 될 텐데요.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태국은 언젠가부터 기초경제 체감 불황뿐 아니라 국가경제 펀더멘털 수치 성장률에서조차 동남아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벌써 여러 해에 걸쳐 소위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진국 함정에 빠졌어도 이만저만 빠진 것이 아니죠. 특히나 저가 중국산이 온오프라인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태국 여행을 상징하는 대표 기념품 코끼리 바지의 경우 현지에서 판매되는 제품 10개 중 7개가 중국에서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태국 내에서 허가를 받고 정식 생산된 제품은 중국 제품보다 2배 이상 비싸죠. 그렇다고 해서 품질이 좋은 것도 아니니 상인들도 여행객들도 굳이 태국산을 고집할 이유가 없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삼성마저 철수해버리니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난 지 13년 만에 도쿄전력이 핵연료 잔해 시범 제거에 성공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검은 물질이 엉겨붙어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집게처럼 생긴 장치가 조심스레 작은 덩어리를 들어올립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원전 사고로 엉겨붙은 핵연료 잔해입니다. 데브리로 불리는 이 물질은 오염수 발생 원인이기도 합니다. 도쿄전력은 22M에 달하는 장치를 이용해 경납 용기 밖으로 핵연료 잔해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꺼낸 핵연료 잔해 크기는 약 3지우로 아주 극소량에 불과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핵연료 잔해는 880톤이나 됩니다. 이 전부를 제거해야 폐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꺼낼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계획한 후쿠시마 원전 폐로 시기는 2051년입니다. 하지만 장비 개발 지연과 작업자 실수 등으로 핵연료 잔해 시범 반출이 계속 미뤄져 온 데다 구체적인 폐로 방식도 정해지지 않아 언제 원전 폐로가 이뤄질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쿄전력이 이 원전에서 핵연료 잔해를 회수한 것은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2011년 3월 사고 후 처음입니다. 도쿄전력은 회수한 잔해를 글로브박스로 불리는 밀폐장치에 넣어 연구소로 옮긴 뒤 분석 작업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도쿄전력은 지난 8월 핵연료 잔해의 시험적인 반출 작업에 착수했으나 장치 조립 실수, 카메라 고장 등으로 2차례 실패를 거쳐 이번에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약 22M 길이의 신축형 파이프 장치를 개발했고 파이프 끝에 부착한 손톱 형태 장치를 이용해 핵연료 잔해를 떼어냈다고 하는데요. 지난 2일 원자로 경납 용기 밖으로 꺼냈으며 그 뒤 방사선량 측정으로 안전성을 확인해 반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극소량 반출 성공에도 잔해를 모두 꺼내는 공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다 꺼낼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핵연료 잔해 회수는 사고 원전 폐로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으로 불립니다. 일본 정부는 2051년쯤 후쿠시마 제1원전을 폐기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핵연료 반출 작업이 지연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또 핵연료 잔해를 전부 반출하지 않으면 사고 원자로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로 인한 오염수 추가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른 오염수의 해양 방류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을 2051년에 폐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목표는 현실이 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미 예정된 일정에도 번번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30년께부터 3호기의 핵연료 잔해 제거를 시작하고 이어 1호기에서도 같은 작업을 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1년 시험 인출 이후 30년 되는 시점인 2051년 최종 폐로를 끝내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전 폭발 사고 뒤 13년이 지나도록 원전 내부가 어느 정도까지 붕괴됐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핵연료 잔해가 원자로 바닥을 뚫고 녹아내린 것으로 추정돼 복잡한 구조물을 해치고 880톤이 넘는 분량을 모두 꺼낼 방법을 찾는 것도 현재로서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폐로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에 따른 재염, 배상, 폐로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신 추정치로 23조 4천억 엔, 약 211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막대한 비용은 결국 일본의 전력 소비자들이 내는 전기세에 부담을 안기는 구조입니다. 이미 일본 원자력학회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검토위원회의 미야노 히로시 위원장은 2051년까지 폐로는 어렵다, 실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 냉정한 발언을 연달아 하면서 일본인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얼마 전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에 대해 3천년은 그 토지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지난 10월 말, 그러니까 한창 대선 레이스 중에 트럼프가 팟캐스트 채널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에 출연해 원자력 정책 관련 의견을 나누던 중 소위 3천년 발언을 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8월에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의 대담에서 2000년은 현지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들었다 라는 말로 후쿠시마 원전의 위험성을 상기시켰는데요. 그런데 10월 말 팟캐스트에 나와서는 3000년은 그 지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한 겁니다. 이에 대해 후쿠시마 지사는 트럼프 당선자의 발언을 원문으로 확인한 후 격앙된 반응을 표출했지만 일본 정계는 내분으로 인해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30년 만에 중의원 결선 투표에서 총리에 재선출됐지만 일본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석을 차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국민민주당이 기존 의석의 4배인 28석을 확보해 정계 키맨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불륜 의혹에 휩싸인 겁니다. 정계의 키맨 역할은커녕 자신의 개인사부터 해결해야 할 처지에 놓인 걸 보면서 일본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간지 스마트플래시는 다마키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 관광대사를 맡은 탤런트 고이즈미 미유키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는데요. 의혹이 증폭되자 결국 다마키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된 내용은 대강사실이라며 마음으로부터 사죄드린다,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집권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215석을 얻어 과반 의석수 확보에 실패하면서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양측으로부터 열렬한 러브콜을 받는 일본 정계의 키맨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불륜 파문으로 공경에 빠졌는데요. 반면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 원전 산업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가 화두가 되고 최근 들어 인공지능 AI 확산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며 원전 르네상스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원전 수출 시장 공략을 위해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 러시아 중국과 맞서기 위해선 외교력이 강한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원전 인력이 고령화되고 설비 제작 능력이 떡어지는 미국으로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의 귀환으로 물 만난 고기가 된 건 K원전이라는 평가입니다. 국내 원전 산업이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체코 정부는 내각회의를 열고 한국 수력 원자력을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공식 선정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취임 당시 원전 부활에 나섰던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도 미니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 모듈 원전, 즉 SMR을 중심으로 한 원전 산업 육성 방침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이 높고 건설 비용 기간이 적게 들어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 원전 확산 기조는 제도약을 노리는 국내 원전 산업의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원전 강국 중국 러시아와 맞서기 위해 원전 수출 동맹인 팀 코러스 KOREAUS로 꾸린 상태인데요.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원전 확대 정책이 더해지면 글로벌 원전 시장에 국내 시공 및 설비 제작 능력이 재차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미의 원전 팀플레이도 본격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4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컨소시엄을 꾸리고 불가리 아원자력 공사 KMPP MB가
발주한 총 사업비 20조 원 규모의 코즐로드의 신규 원전 계약을 따냈습니다.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불거졌던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딛고 새로운 협력 기반을 창출한 것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원전 건설 파트너가 필요한 웨스팅하우스와 관련 기술을 축적해온 한국 원전업계여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당선 이후 웨스팅하우스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은 미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 분쟁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미국 현지에서 원천 기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며 발목을 잡고 있지만 양국 정부가 원전 수출을 위해 밀착하면서 태도 변화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AI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빅테크 기업들도 원전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MS와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SMR 개발 건설에 잇따라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구글은 미국 SMR 기업 카이로스 파워와 500메가와트 MW 규모의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500MW는 수십만 가구가 사는 중소도시의 전력 소비량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가 짓고 있는 원전 6에서 7곳에서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빅테크들까지 원전 투자에 뛰어들며 앞으로 한국 원전의 기술력을 원하는 나라들은 2024년 4월 바이든 정부는 일본에 미군의 함선 수리를 맡기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형 미군 함정의 일본 내 수리를 허용하는 합의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미국의 이 같은 태도 변화가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염두에 둔 억제력을 키우려는 통합 억제 향상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수리를 원하는 것은 주일미군 요코스카 기지를 거점으로 일본 주변에 전개하는 미 해군 제7함대의 소속 대형 함선이었습니다. 여기에 속한 주력함으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과 미사일 구축함 등이 있습니다. 미군의 함선 중 전투 능력이 없는 보급함이나 수송함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보수하는 시설이 현재도 존재하지만 그간 대형 함선은 외국에서의 보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수할 일이 생기면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국으로 복귀해 보수를 진행해 왔을 정도로 미국은 자국 함대가 외부에 나가서 수리를 받는 것조차 기피하면서 모든 것은 미국 안에서만 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함정 수리를 일본에 맡긴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본은 일본에서 보수를 실시할 수 있게 되면 미군 대형 함선의 일본 주변에서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자위대와 제1미군의 공동훈련 기회도 늘릴 수 있다며 죽어가던 조선업이 살아날 수 있다며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조선 역량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결국 한국에도 이 사업을 맡기게 됩니다. 지난 8월 한화오션은 미국 해군 함정 MRO 사업으로 처음 수주한 미군 군수지원함을 거제 조선소에서 맞았습니다. 이날 입항한 군수지원함 월리 슈라월리 SCHIRRA호는 해상에서 탄약, 식량, 수리부품, 연료 등을 다른 함정에 보급하는 군수지원함입니다. 당시 미 해군 함정이 수리 정비를 위해 국내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의 시선이 거제항에 쏠렸습니다. 한화오션은 거제 조선소에서 약 3개월간의 정비 작업 이후 미 해군 측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3달이 지난 11월 한화는 미국으로부터 두 번째 MR5 사업 수주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미군 함정 수리 프로젝트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 대선에서 이긴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직후 한국에 미군 군함을 맡기겠다고 말해 한국 조선업계는 물론 중국, 일본 등 경쟁 조선업계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함정 수리 사업에서 일본에 주된 권한을 줬던 것을 뒤집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달 초 트럼프 당선인은 미 대선의 승자가 된 직후 미국의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건조 능력을 알고 있으며 보수와 수리, 정비 분야도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 분야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길 원한다고 말해 앞으로 미국이 한국 조선업에 상당한 기회를 줄 것을 시사했습니다. MRO는 함정과 지원 선박의 유지, 보수, 정밀 검사를 말하는데요. 해상에서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엔진을 관리하고 함정 정밀 검사 및 보수를 합니다.
또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해군 함정 내 특정 구성 요소와 시스템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미 MRO 시장은 연간 약 2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시장으로 특히 장기적으로 다른 나라의 수주전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 조선업계는 MRO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 지난 8월 미 해군이 발주한 함정 MRO 사업을 수주해 경남 거제 사업장에서 미군 군수 지원함에 대한 창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HD 현대중공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MRO 사업 입찰에 뛰어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미국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 MSRA를 체결해 향후 5년간 미국 해상수송사령부의 지원함과 미 해군 전투함에 대한 MRO 사업 입찰 참여 자격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MRO에서 더 나아가 군함 건조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 해군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약 55척의 함정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의 아주 유리한 발언이 나와 주목됩니다. 헨리 해거드 전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무공사는 지난 7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홈페이지에 해거드 전 공사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미국의 조선업을 구하고 미래의 군사 및 화물용으로 필요한 선박을 공급할 역량을 보존하려면 선박을 미국 밖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존스법을 개정해야 한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 선원이 탑승한 미국 선적의 선박에만 운송하도록 해 다른 국가에서 만든 선박의 미국 수출을 막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해거드 전 공사는 미국 밖 건조를 허용해야 하는 선박의 예로 액화천 연가스 LNG 운반선은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만든 적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현대적이며 자동화된 조선소를 새로 지을 경우 공동 소유 구조를 허용하는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관련 법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해거드 전 정무공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혁신적인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중대한 투자를 하도록 허용해 미국의 선박 건조 역량을 보존하고 새로운 일자리 수천 개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우리 군대와 산업에 필요한 최첨단 선박 건조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는 또 미국 철강 산업을 살리는 해법은 관세가 아닌 협력이라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와 쿼터를 폐지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이 조선과 철강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반도체 등 산업에서 미국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미국 의회가 한국 동반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동반자 법안은 전문 기술 등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만 5천 개의 비이민, 전문 취업 비자의 사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을 잘 아는 미국 외교관이 이처럼 구체적인 법 개정까지 언급하면서 지금 조선, 철강,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역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 당선인조차 한국 조선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한국 조선업이 주목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 일본 규슈 후쿠오카현 해역을 항해 중이던 해상자위대 함정 우쿠시마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등은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규슈 북부 해역을 항해하던 중 엔진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복됐다고 보도하면서 이번 사고가 규슈 후쿠오카현 무나카타시 오시마섬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해상자위대 함정에서는 불길이 강해지면서 결국 밤 12시 5분께 전복됐고 이후 선체 대부분이 가라앉아 일부만 보이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엔진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30대 대원이 실종됐고 엔진실에서 함께 근무한 20대 대원은 연기를 마시고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상자위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배에는 약 40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함정은 바다에 있는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애는 임무를 수행했으며 기뢰가 자기의 반응에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체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에 취약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작 해상자위대 함정이 이렇게 취약한 상황인데 어떻게 미국의 함선을 수리하겠다는 것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일본 자위대가 벌이는 사건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2009년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구라마는 부산에서 오사카로 가던 한국 국적 컨테이너선과
일본 후쿠오카현 간몬 해협에서 충돌의 화재가 나 굴욕을 일본 가나가와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해 있던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에서 화재가 발생해 호위함의 지휘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탄 적도 있었는데요. 당시 일본 경찰은 설비 작동 부주의로 인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자국 영해를 지키기에도 버거운 모습입니다. 이래서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력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여권 파워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중국조차 한국인의 강력한 여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최근 중국은 갑자기 한국인들이 무비자로 중국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관광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중국은 한국인들의 입국에 까다로운 제한을 두어왔습니다. 30일 한정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하이난, 144시간 내 경유 목적 무비자 입국 등 제한된 방법만 허용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한국인을 향해 전면 무비자 개방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강대국으로서 대한민국이 갖춘 압도적인 국제 영향력과 강력한 여권의 파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은 자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동북아에서 중요한 군사적 파트너인 러시아와 북한의 행보를 견제하려는 복합적 목적을 지닌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중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은 곧 동북아에서의 외교적 흐름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카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은 이번 결단을 통해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자국의 지정학적 입지를 굳히려는 복잡한 계산과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정학적 지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만 것인데요. 시진핑이 도대체 왜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는 이유와 그 배경, 그리고 그 내면에 숨겨진 진정한 속셈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중국이 내년 말까지 한국인 관광객에게 전격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며 한국 여권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외교부는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처음으로 한국이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으로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전했는데요. 이로써 한국 여권 파워는 다시 한번 국제 무대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인들에게 만만치 않은 조건을 걸어왔습니다. 오직 하이난 같은 일부 남부 휴양지에서만 30일 무비자를 허용했고 제3국 경유도 최대 144시간 제한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따랐습니다. 하이난 여행조차 현지 여행사를 통해 사전 신청을 해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전면 개방은 그야말로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는 전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입니다. 지난 7월 공개된 헨리 여권 지수에 의하면 현재 한국은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당히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의 위상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진 것인데요.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메리카 대륙의 거의 모든 나라, 유럽의 주요 국가들, 심지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까지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독보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는 무려 191개국에 달하는데 이는 단순히 여행 편의를 넘어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과 신뢰도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세계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비즈니스와 외교 관계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해줍니다. 전 세계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의 여권은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와 영향력을 상징하며 이제는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국가적 위상과 인지도가 최고 수준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 잡았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미국,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우호적인 비자 정책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외교력과 경제적 힘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권 파워는 단순히 여행 편의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력, 외교력, 국가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상징하는 히든 카드입니다. 참고로 한국 여권의 강력한 위상이 확실히 실감나는 순간은 해외에서 여권을 내밀 때입니다. 이제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많아지다 보니 편리하다보다는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입국 심사대에 설 때도 까다로운 질문이나 서류 요구 없이 순조롭게 통과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 한국 여권의 혜택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됩니다. 쉽게 통과한 입국 심사대 뒤에서 다른 국적의 입국자들이 여권과 여러 서류를 들고 오래 대기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영국조차 한국인에게 까다로운 입국 절차를 요구하곤 했습니다. 한국인이 런던 공항에 입국할 때면 출국 항공권, 심지어는 여행 자금 증명까지 요청하며 인터넷 뱅킹에 접속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과거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유럽에서 일하던 한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런던을 찾았다가 입국 거절을 당하고 그가 출국한 국가로 다시 돌아가려 했으나 런던에서의 거절 기록을 이유로 또 입국이 거부되어 한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영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재 영국은 전 세계 단 7개국만을 대상으로 자동 입국 심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한국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제는 한국인 여행자들도 영국 공항에서 그 긴장감 넘치던 입국 심사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다른 입국자들이 줄을 서서 복잡한 절차를 밟고 있는 동안 한국 여권 소지자는 간편한 절차로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를 직접 목격하면서 한국 여권이 얼마나 독보적인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외교적 위상과 신뢰도를 반영한 결과임을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는데요. 오죽하면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의 혜택을 탐내며 위조 여권을 사용해 입국을 시도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0년대 초반 에스토니아와 핀란드는 이런 한국 여권 위조 문제를 직접적으로 겪었는데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통해 에스토니아로 넘어온 뒤 핀란드로 향하는 육로에서 종종 한국 여권을 든 한국인들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에서 위조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들이 유럽으로 불법 입국하려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는 한국 여권 소지자들에게 일종의 한국인 확인 시험을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국경 수비대는 관광객에게 A사 용지에 간단한 시험지를 나눠주고 이들을 통해 진짜 한국인인지를 구분하려 했습니다. 이 시험에는 한국의 국보, 유명 가수, 야구 선수 등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대부분 한국인이라면 쉽게 답할 수 있었지만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국경 수비대가 한국어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결과 주관식 문제를 채점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시험지를 채점하며 한국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국경 통과 시간이 30분에서 최대 3시간까지 길어지는 일도 잦았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절차였지만 한국 여권을 위조한 불법 입국자를 차단하는 데는 꽤 유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독특한 사례들은 한국 여권이 단순히 문서를 넘어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여권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반대로 여권의 높은 가치가 오히려 위조 위험을 키운 셈이지만 그럼에도 각국의 세심한 관리 덕분에 한국 여권은 더욱 신뢰할 만한 여행 필수품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여권 파워는 결국 중국조차 무비자 개방을 통해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그러나 사실 중국이 한국인을 위한 무비자 개방이라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이면에는 숨겨진 속내가 있습니다. 그 속내는 단순한 호의가 아닌 중국의 정치적 계산과 전략적 움직임이 숨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국 여권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며 글로벌 여권 파워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며 동북아에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일종의 묘수를 던진 셈입니다. 시진핑이 급격하게 한국의 무비자를 허용하며 겉으로는 관광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강력한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경제적 교류를 확대할 중요한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한반도와 중국의 밀착이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계산한 중국의 움직임은 이제 한국을 동북아의 결정적인 키로 보는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특히 중국은 한국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상황을 통해 한국인의 발길이 더 자주 닿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한반도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자기에게 흡수하려는 일종의 심리전일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한국을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한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도모하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또한 이는 중국이 급변하는 동북아의 세력 균형에서 한국을 필수적인 카드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과의 무비자 정책은 단순한 관광객 유치가 아닌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과 함께 한국과의 협력 확대라는 상징성을 담은 움직임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진핑이 이러한 무비자 정책을 빠르게 승인한 것은 중국 내부에서도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강력한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중국의 이 결정은 단순히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넘어 시간이 흐를수록 강력해져만 가는 한국의 막강한 힘과 위상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의 외교적 위치와 여권의 파워를 더 강화하게 만들지 아니면 새로운 외교적 과제를 안기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대한민국이 한창 탄핵 소추권으로 인해 시끄러운 와중에 항상 우리의 빈틈을 노려 우리를 성가시게 만들었던 북한이 이번만큼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얌전히 있습니다. 이렇게 얌전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라세 어이가 없을 정도인데요. 때마다 남남 갈등 노린 북한 이번에는 왜 조용할까? 이런 기사가 BBC에서, BBC 코리아에서 직접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북한이 얌전한 상황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직접 구글에 북한과 한국 이렇게 검색하시면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아무 말이 없다. 이런 기사 말고는 좀 공격적인 언행을 했거나 실제로 한반도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들은 다 지난 11월 달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기사들밖에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항상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서 미국의 개다 이렇게 얘기하던 김여정은 온갖 쌍욕을 다 하더니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쏙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하여 북한이 이렇게까지 조용한 이유가 뭘까? 오늘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7일 날 기사인데 트럼프가 당선 후에 첫 회견을 가졌어요. 근데 여기서는 중국도 얘기하고 일본도 얘기하고 김정은까지 언급을 했는데 한국만 딱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트럼프의 기자회견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굵직한 외교 안보 현황부터 최근 뉴저지에 출몰한 정체불명의 드론, 중국계 회사가 모기업인 소셜미디어, 틱톡, 메가까지 다양한 분야를 망라했다. 트럼프는 조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인 에이테킴스를 이용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에 대하여 북한 군인을 불러들인 나쁜 일이자 실수다. 이렇게 비판도 했고 그러면서 김정은에 대해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며 김정은과의 친분도 이렇게 과시를 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 별별 얘기를 트럼프가 그동안 평소에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평소에 본인 했던 대로 숨기지 않고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소제목도 보시면 취임 전 일본 총리 회동 가능성에 보고 싶다. 아까도 이제 저 읽었듯 김정은과 잘 지냈다. 좋은 친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짝 했었는데 한국에 대해서만 딱 얘기를 안 했어요. 아무래도 현재 대통령이 권한정지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한국에 누구와 대화해야 할지 어려운 상황이라 아예 언급을 중단해버린 건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어떡하냐? 트럼프가 이제 곧 진짜 대통령이 되는데 권력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런데 사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하여 함구하고 있었던 사이에 한국이 중요한 국가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사실은 신경 쓰고 있는 티를 지금 트럼프가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실상을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공화당 1인자 트럼프 한국 등과 군사기술을 공유해야 한다. 자, 이것도 지금 17일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한국에 대한 얘기를 쏙 안 했을 때 정작 미국의 공화당 1인자는 트럼프가 한국과 군사기술을 공유해야 한다고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공화당 1인자 이 사람이 누구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자, 현재 미국의 트럼프가 소속되어 있는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 사실상 미국의 제일 큰 어른 중에 한 분이시죠. 이분이 지금 직접 얘기를 한 게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북한과 함께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약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점점 더 조직화하는 위협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군대가 필요하다. 오커스 안보 동맹처럼 동맹국들과 군사기술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대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공화당 상원의 원내대표면 공화당 내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국제질서 확립을 위해선 한국의 방산이 지금 필요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한국의 방산과 무기만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군사기술 공유를 지금 언급을 했어요. 군사기술 공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첫 번째로는 한국의 군사기술들이 미국에게 공유해서 미국이 배울 게 있을 정도로 한국 방산에 대하여 미국이 지금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허황된 것이 아닌 것이 실제로 미국의 조선업을 예로 들어보면 현재 미국 조선업은 전 세계 점유율 1%로 19위에 그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대로라면 조만간 세계 최강 해군 타이틀을 몇 년 안에 중국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도 당선되자마자 한국에 바로 전화해가지고 한국의 조선업이 미국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뒤에 우리 기업들이 지금 미국으로 엄청나게 러쉬를 시작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해군이 받쳐줘야 태평양 지역에서 대만을 비롯해 태평양 패권을 쥐고 흔들려는 중국을 억제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에게는 한국이 너무너무 중요한 동맹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군사기술을 한국과 공유하여 한국의 방산을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말까지 지금 더해진 거거든요. 세계 최강 군사 대국이자 천조국인 미국의 기술을 통해 한국의 방산을 성장시키면 미국 입장에선 그럼 뭐가 좋냐? 왜 우리랑 지금 군사기술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냐? 지금 전 세계 미국의 우방국들을 재무장시키고 싶어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방산이 꾸준하고 빠르고 성능 좋고 가성비 좋게 납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나라가 어딨어요? 딱 바로 우리나라잖아요. 그 나라들의 국방력을 빠르게 성장시켜야 미국의 국방 부담도 줄어들고 북중러 등 트럼프가 생각했을 때 악의 축들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국에게 기술 이전을 해주는 것은 미국에게 손해가 아니라 완전한 이득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계산이 지금 미국 공화당 내에서 딱 선 겁니다. 그렇기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저런 말을 공식적으로 남긴 것이죠.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언급을 안 하고 있는 동안 뒤에서는 한국에 대하여 공화당 1인자가 딱 언급을 하면서 오히려 더 굉장히 전략적으로 한국에게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앞에서 언급했다가는 오히려 지금 정리되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 괜히 파장을 일으키는 커다란 돌멩이 하나만 더 던지는 꼴이라 전면에선 트럼프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넘어간 뒤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뒤에선 한국 우리는 아직도 너네가 필요하고 너네한테 더 중요한 역할도 맡길 거고 군사기술도 공유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에게 신뢰를 더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한국의 정권이 안정화되기만을 기다렸다가 권력 공백이 해소되는 순간 바로 미국과 한국의 방산에 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지금 다 세워진 상황인데요. 미국이 이렇게까지 한국의 무기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그만큼이나 러시아가 한국의 무기를 극도로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래 전쟁에서 이기려면 나의 강점으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한국산 무기에 대하여 본인들이 약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니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더욱 압박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러시아가 한국산 무기에 대해 지금 얼마나 경계를 하고 있냐? 여기 보시면 러시아 한국 우크라의 살상무기 지원 시 관계 단절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그 근거로 여기 보시면 러시아가 지난번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게 지난번에 한국이 우크라에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반응한 거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가 무기 지원은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거 뭐 거의 워딩만 약간 뭐 연인 관계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 야, 너 뭐 그거 하기만 해봐. 그럼 나랑 바로 헤어지는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한국한테 지금 협박한 거예요, 러시아가. 그래서 여기 기사 내용 보시면
러시아의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부 차관은 타스 통신을 통해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기가 러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걸 알아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다. 우리의 대응 방식이 한국 안보를 강화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현재 상황을 냉정히 평가하고 무모한 행동을 작게 해야 한다. 외부의 단기적인 유인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길 바란다. 이렇게 굉장히 사족을 많이 붙여서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야 그래 하여튼 뭐다 니네 맘대로 하는데 진짜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만큼은 보내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애초로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나라들 많은데 왜 우리 방산에 대하여 이렇게 콕 짚어서 말했냐? 이게 벌써 러시아의 인접 국가들은 이번 러우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의 야욕을 눈치챘고 급하게 빠른 무장을 위해서 많은 재원들을 지금 투자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딱 보니 가성비도 좋고 가장 성능도 좋은 K방산이 지금 동유럽 국가들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여기 기사 보시면은 루마니아 1조 2,700억 원 규모 한국의 K9 자주포 도입 확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러시아 인접국 중 하나인 루마니아도 이렇게 1조 이상의 거금을 들여서 우리 자주포를 사갔거든요. 동유럽 국가들에게 1조란 돈은 상당히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한국 무기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폴란드나 핀란드 같은 나라들도 한국산 K9 자주포를 구매해갔고 K9는 지금 우리에겐 굉장히 효자 상품이라 러시아 자주포들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性능으로 전장에서 독특히 제목을 해줄 친구들인데요. 그러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러우 전쟁도 속전속결이 안 돼가지고 골치 아픈데 주변국들이 다 한국산 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니 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반면 러시아가 지금 북한한테 지원받고 있는 무기는 불량품도 많고 연식도 너무 오래돼서 녹슨 무기들이라면 이 한국산 무기는 모든 무기가 바로 실전 투입도 가능하고 성능과 가성비 모두 끝장나니까 이게 전쟁에 투입된다면 전선의 흐름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욱 더 무섭고 골치 아플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이런 방산성 장세를 환영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도 제목 보시면 한국 등 10개국 이후 북러 군사협력 증대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듯 EU랑 미국, 한국 거의 같은 편 먹고 지금 북러의 연합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EU 전부 지금 한국 편에 세세. 북한 러시아한테 강하게 압박하면서 야 너네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는 한국산 방산을 더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루마니안 국방부 장관은 최근 보도를 통해 가지고 자국을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 모든 나라들은 무장할 수밖에 없다. 평화로운 나라들을 공격하는 모든 적들에 대하여 강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모든 우방국들과 손잡고 이런 위법적인 모든 행위들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전 세계의 모든 평화를 깨는 행동을 하고 있다. 당장 본인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거울로 보고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강력한 목소리로 북러 동맹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외교적인 지원도 빵빵하겠다. 한국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러시아한테 독자적인 제재까지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 정부, 러시아 파병, 북한 장성 등 독자 제재.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러시아와 북한을 동시에 단독 압박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도 전 세계가 지금 우리 뒤에 있다. 전 세계가 우리의 행동을 지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국제사회 내에서 앞으로의 한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은 또 당연한 일이겠죠. 자, 그렇게 이 한국이 강하게 나오니까 결국 러시아는 꼬리를 내려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러시아 대사 한국과의 관계에 시험받아 양국 관계에 항상 건설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 기사 보시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분이 이제 지노비에프 대사, 이분이 대사신데 그는 올해가 쉬운 해가 아니었다면서도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관계의 구조와 기반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협력국으로 남아있다. 우리는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대화를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 이와 함께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 러시아 대사가 직접 나와서 한국은 중요한 협력국이고 러시아는 언제나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한국에게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 대통령의 탄핵 유보와 상관없이 현재 한국의 국제적 입지가 단단하고 이미 방산 외교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되었으니 러시아도 한국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